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도입하기로 한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추석 연휴 이후까지 적용될 한 달짜리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국민이 공감하고 수긍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겨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남아공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C12가 확인됐습니다. C12는 C1에서 진화한 것으로 남아공 이외 7개 국가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72명으로 8주째 4자릿수 확진이 계속됐습니다. 하루 전보다 100명 넘게 줄면서 2주 만에 1,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발생은 1,333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만 944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0.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9.2%로 경남과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나 늘어서 현재 409명에 달하고 숨진 사람도 1명 추가돼 국내 사망 누적은 2,285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누적 2,903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56.5%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적 1,521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29.6%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추석 연휴 이후까지 적용할 한 달짜리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요일인 오늘 3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한 달간의 방역 전략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차 유행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이동량이 많은 명절 연휴가 끼어 있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방역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국민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방역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전문가와 관계부처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일선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리두기 8주째에 접어든 지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더욱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써야 할 판이라면서 대출 만기라도 연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말 1억 원을 대출받아 새로 인테리어를 한 코인 노래방입니다. 불과 한 달 뒤 업주의 부풀었던 희망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공사 딱 끝내놓고 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장사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부터는 장사를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오르자 이자 부담마저 커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서 대출 원금 이자 갚기도 너무 힘들어졌고 작년에 했던 배달일을 다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라 사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보험료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거는 다 지금 해지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론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0.8%, 2년 전과 비교하면 25% 넘게 늘었습니다. 빚 때문에 폐업하기도 어렵습니다. 폐업하는 순간 대출금에 대한 일시상환 문제가 있고, 또 폐업을 하게 되면 권리금을 지금은 다시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시사한 상황.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국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현역 장병 가족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방부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 논의는 필요하지만 또 군은 일반 시민과 전혀 다른 집단이라서 군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훈련병 가족들이 소통하는 SNS 공간입니다. 군에서 이른바 노마스크를 포함해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전해진 뒤 잇따라 항의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인은 실험쥐가 아니다라는 등 생체 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접종인 상태 애들이 자대에 갈 건데 1, 2차 맞은 애들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같이 생활을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전국에서 5개 대대가 이미 노마스크 실험 대상 지정부대가 됐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현역 병사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가 폐쇄적이라고 해도 외부 출입이 잦은 간부나 군무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고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이 100% 예방된다고 확신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섣불리 집단 면역 시험 대상에 하필 군만 하나 이런 입장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90%, 성인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그에 앞서 군도 방역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면 통제가 쉽고 젊은 층이 대다수인 군은 일반 시민과 전혀 다른 집단이라 군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제가 되고 또 어떤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는 집단이고 젊은 집단이고 이와 똑같은 집단은 우리 일상생활에는 없다는 거죠. 군 장병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인의 건강과 안위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자발적 선택에 의한 거를 전제로 하고 거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논란이 뜨거워지자 국방부는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당국과도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 장병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방역 지침을 완화한다면 국민에도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미국에서 전염성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30일, 미국의 지난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0만 35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겨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점이었던 올해 1월 중순에는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거의 14만 명까지 급증했지만 당시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전국적인 입원 환자 수는 2달 전과 비교하면 거의 500%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넘쳐나는 환자로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도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겼습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서 미국발 입국을 2달 만에 다시 제한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30일 27개 회원국에 미국을 안전한 여행이 가능한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발 관광객의 입국 제한을 해제한 지 2달 만에 다시 규제하는 겁니다. EU는 미국 외에 이스라엘과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도 안전여행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고진이 코로나19 새 변이인 C11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려되는 돌연 변이를 많이 갖고 있는 새 남아공 변이는 지난 5월 음푸말랑가와 하우팅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하우팅주에는 경제 중심 요하네스버그와 수도 프리토리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 변이는 이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등 다른 7개 나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변이의 돌연변이가 전염력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면서 항체를 피할 능력도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C12는 C1에서 진화한 것으로 C1은 지난해 중반 남아공에서 1차 감염 파동 당시 지배종이었던 바이러스 계통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가운데 중증 환자는 18일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30분까지 13,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7만 3천여 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46명 증가해서 16,017명이 됐습니다. 신규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19%, 3,200명 감소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일본의 확진자는 15만 명 넘게 증가해서 직전 일주일보다 5.5% 감소했지만 여전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중증 확진자는 2,075명에 달해서 18일째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 아이다에 뉴올리언스 도시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숨지고 곳곳에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병원 지붕이 강풍에 우수수 떨어져 날아갑니다. 해변에 있는 주택에는 거센 파도가 무섭게 들이닥칩니다. 세찬 비바람에 주유소 지붕은 내려앉았고 철제 지붕은 날아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16년 전 1,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3등급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날과 같은 날, 더 강한 4등급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에 상륙했습니다. Hurricane Ida made landfall officially at Port Fourchon as a Category 4 hurricane with sustained winds of 150 miles per hour. This is one of the strongest storms to make landfall here in modern times. 역대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5번째로 강한 아이다에 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송전 시스템 손상으로 루이지애나에서 100만 곳 이상의 전력 공급이 멈췄고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는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이웃한 미시시피에서도 8만 곳 이상 정전을 겪었고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며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nd I've already signed an emergency declaration for both Louisiana as well as Mississippi.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to surge all the response capability that we have to deal with whatever comes next. 루이지애나에는 미국 전체 정유량의 20%를 책임지는 공장 17개가 있고 항구 2곳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의 55%를 담당하는데 아이다 상륙으로 해안 지역 석유와 가스 생산의 95%가 중단됐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피 작전과 철군을 애초 약속한 시한보다 하루 앞서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긴 20년 동안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지 시각 오전에 브리핑한 후 오후에 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중부사령관이 등장했습니다. 아프간에서의 대피작전과 철군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동부 시각 오후 3시 29분에 마지막 수송기가 카불 공항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I'm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and vulnerable Afghans. The last C-17 lifted off from Hamid Karzai International Airport on August 30th this afternoon at 3:29 p.m. East Coast time.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막바지 작전이 긴장감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이 항상 위험했지만 지금이 특히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Right now, as we get into this has always been a dangerous operation, but we're in a particularly dangerous time right now. 애초 예정된 시한보다 하루 먼저 철군까지 마무리한 것은 테러 등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일단 파악된 아프간 내 미국인 대부분을 대피시킨 것도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Of those who self-identified as Americans in Afghanistan considering leaving the country since August 14th, we have thus far received confirmation that about 6,000 have been evacuated or otherwise departed.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에서 촉발된 미국과 아프간 탈레반과의 20년 전쟁은 공식 종료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카불 국제공항이 항공교통관제 서비스가 없는 미통제 상태라고 항공사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뒤 탈레반이 아프간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났으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변인들도 알자지라 TV와 스푸트니크 통신에 마지막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나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으며 아프간 전체가 탈레반 통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원들은 현지 시각 30일 밤 11시 59분 마지막 미군기가 카불 공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승리를 자축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이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확보와 또 소상공인 지원, 신양극화 격차 완화와 저탄소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박병환 기자입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400조 원이던 예상 총 지출 규모는 지난해 500조를 돌파한 뒤 2년 만에 600조를 넘었습니다. 5년 만에 200조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신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신양극화에 따른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입됩니다. 먼저 백신 구매와 접종, 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5조 8천억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신규로 9천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에는 4조 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손실 보상 등 위기 극복, 폐업 재기 지원, 창업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자리 예산은 31조 3천억이 편성됐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가 105만 개로 확대되고 고용 장려금 등을 통한 106만 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됩니다. 교육과 주거, 의료, 돌봄 등 격차 완화를 위해선 41조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 장학금 등 교육에 4조 2천억, 공적 임대주택 등 주거에는 34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고 한부모, 다문화 가정 예산도 늘렸습니다. 청년 대책으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에 23조 5천억이 지원됩니다.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한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해 12조 원이 투입되고 2조 5천억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이 신설됩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 3천억이 투입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보다 12조 7천억이 늘어난 33조 7천억이 편성됐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정부는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도 개선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실현 가능한지 오인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와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총 9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적극적 재정 투입이 위기 돌파와 국민 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고 2025년엔 1,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 적자를 올해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이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얘는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GDP 대비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수준, 국가 채무는 58%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국세 수입 증가 전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법인세 등이 크게 늘며 내년에 세금이 올해보다 24조 원 넘게 거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총 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재정 지출 규모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세수 규모가 매년 빗나갔다는 점에서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전망의 성격과 함께 목표 제시의 성격이 있음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수 그리고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의 정확성 또는 현실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구상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내년에 서민과 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이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조 1,773억 원 늘어난 88조 6,41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 1조 1,000억 원이 증가한 18조 6천억 원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 원천, 첨단 전략 기술 개발에 7조 4,500억 원을 투입해서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백신과 소재, 부품, 장비,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데이터 인프라와 인공지능, 5G 융합 지원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2조 8,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정 확정됩니다. 정부가 청년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청년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9개 부처에 관련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 달 7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고 필요한 인력 4명이 보강됩니다. 또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전담 인력 3명을 보강해서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이 최근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청년 정책 필요성이 확대되고 부처별 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가 2달 만에 나란히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에서 늘었으나 공공행정과 건설업에서 줄어서 전월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공공행정은 7월 백신 구매 관련 지출이 전월보다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와 의복 등의 판매가 줄어서 전월 대비 0.6%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7월 생산과 지출 모두 전월보다 악화하면서 최근에 경기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소매 판매액도 비교적 소폭 감소에 그쳐서 경기가 우려한 것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와 달리 기후변화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각심은 그리 높지 않은데요. 지구온난화 속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요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제6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 IPCC가 내놓은 기후변화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